자, 그럼 지금부터 제3세션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통일과 인천을 주제로 진행하게 될 이번 세션은 인천의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740만 재외동포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전 동독여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내나라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영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래 교수님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과 연세대에서 수학하신 후 1991년부터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을 거쳐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김영래 교수님, 제3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와서 듣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개중에는 지금 아침부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한 6시간 정도 넘은 시간, 장시간 이 토론에 참석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세션이 마지막이고 또 그 후에 만찬도 있으니까 다소 좀 힘드시겠지만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일의 관문 인천 대응과 준비라고 그러는 2023년 황해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내나라 연구소가 여기에 후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 독일 통일과 한국의 통일 조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 중에 또 다른 것은 독일과 한국의 다른 점은 지금 이번 세션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어쨌든 독일은 유럽에 있지만은 지형적으로도 어쨌든 대외 동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는 아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제외에 750만 동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외 동포증이 생김으로 해서 인천은 지금 1000만 도시가 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외 동포 750만 그리고 인천 인구 300만에서 1050만이라고 그러는 거대한 그러한 그 인천이라고 그러는 지역적인 배경을 통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이 황해 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다루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통일의 문제는 정말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외동포 문제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사회자가 통제를 할 것이니까 발표자 그리고 또 토론자의 경우도 사회자의 그러한 그 부탁에 대해서 좀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 상당히 피곤해시고 그럴 테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씩 발표자 토론자를 좀 소개할 때 큰 박수로 쳐주셔서 좀 다소 그 피로도 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1세션 이번 세션의 토론 발표자는 첫 번째 발표자는 유럽 한인 총연합회 회장 유재현 회장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제1한국인 총연합회 부회장 박혜준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 관련된 문제로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것 같은데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님이십니다. 예.
예, 다음 토론자 세 분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과 교수고 오늘 후원 기관인 내나라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신 김정호 박사입니다. 예. 예, 다음은 인천일보 김형수 주필 계십니다. 예. 예, 다음은 인천연구위원이신 이정철 연구위원이십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는 하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발표가 PPT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발표자하고 토론자는 좌석에 내려가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만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유재현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발표자는 20분은 절대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한인 총연합회장 유재원입니다. 저는 멀리서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주실 줄 알았더니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뒤집어서 그대로 안 하고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 누를까요? 순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영상이 우리 동서독 통일 30주년을 기해서 KBS가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영상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재외동포 대표로 이렇게 왔는데 일본하고 유럽에서 한 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동포청이 인천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재외동포와 더불어서 인천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의 문제도 국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야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럽 동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동포 사회가 창립되고 형성된 것은 1919년도 11월 달입니다. 그 유럽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파리 위원부라는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초의 파견한 공관이 파리의 파리 위원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파견이 됐고요. 그 파리 위원부가 파리로 파견되고 거기에 김규식 선생이 이제 대표로 파견이 됐는데 김규식 선생이 파리로 가시면서 내가 개인 자격으로 파리에 가서 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개인 자격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가 지도 가운데 보면은 깨알만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한국 코리아라는 나라조차도 모르는데 개인 자격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그 독립을 주장하고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한국에서 대표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한민족이 정말로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원한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리 그 위원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아주 급하게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이렇게 파견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 있는 그 각국에서 온 그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 영어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그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파리 위원부를 통해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파리 위원부의 서기장으로 있던 황기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선샤인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차 대전 중에 소련 무르만스크 지역에 한 5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 치하에서는 그들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송환을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황기환 서기장이 그분들을 프랑스로 데려오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200명이 런던 영국으로 왔는데 그 200명을 다 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일제 치하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데려오지 못하고 35명만 프랑스 쉬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전후복구 작업과 어려운 그 노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도착하시자마자 제법 한국민회라는 명실상부한 한인회가 103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한인 사회의 효시는 103년 전에 프랑스 쉬프에 온 35인이 제법 한국민회를 만들므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그 다음에는 3.1 기념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 행사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알려지지 않다가 사실은 그 외에 유럽에 와서 독립운동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아직 출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이 주권을 빼앗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한국 코리아의 이름으로 여권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보통 중국인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럽 한인 100년이 되는 그 해를 기념해서 4권의 그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35개 유럽 국가의 역사를 저희가 기록해서 4권의 책자로 만들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럽의 한인 사회의 태동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광부가 오신다든가 또 독일 2022년에 독일에서는 또 학생회가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서 정말로 아주 열심히 연계해서 서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그 한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1919년 3월 13일에 주 파리 위원부가 설치가 됐고요.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당시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그 공문의 내용 직인이고요. 그 밑에 것은 우리 김규식 선생이 저 사진을 가져다니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코리안이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런 운동을 했다는 3.1운동 독립문입니다. 3.1운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1919년 11월 한국민의 창립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 저런 중도동을 하시면서도 모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월급의 3분의 1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독립자금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21년도에는 유독 고려 화구회가 창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로 넘어와서 한인회의 발전사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한인 사회의 특징은 보통 다른 지역은 이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유럽으로 온 분들은 이민의 역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럽에 와서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영주권자 중심의 그런 한인 사회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유럽 한인 총연합회가 어떻게 인천시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그러한 그 큰 일을 해냈는가.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유럽 한인 총연합회가 그 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큰 그런 숙제 과제를 앞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물론 적극적으로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고요. 3박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장을 이하 인천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시민과 단체들이 정말 어느 곳보다 더 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유럽 한인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해외 우리 동포들이 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것을 들어서 강력하게 많은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안 넘어가네. 이게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저기 됐으니까. 저희가 인천시하고 하면서 유럽 한인 총연합회가 인천시 동포청 유치에 대해서 활동했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로 저희가 이제 잡지를 이렇게 요거 아니고 요 책인데 한인 유럽이라는 그 잡지를 저희가 1년에 2차례 발간을 하는데 동포청 유치에 유럽 한인 총연합회, 유럽 한인 사회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28페이지에 이르는 그것을 모으니까 28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4차례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어려웠던 내용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서울을 지지하는 재외동포의 그 퍼센트가 75%, 76%, 거의 80%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정부에서 특히 외교부에서 이렇게 서울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는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2번에 걸쳐서 인천 지지 성명을 냈어요. 유정복 시장님께서 작년도 11월 달에 프랑크푸르트 오셨을 때 한번 저희가 지지 성명을 냈고요. 지지 성명 낸 것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 유럽 내에 있는 27개 한인회의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지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정기 총회를 할 때 또 그 총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를 하는 다른 한인 단체가 생겨났어요. 몇 개 한인 단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해서 총회 안건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천을 지지했습니다. 그 와중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그냥 그 설문조사 보면은 서울을 지지하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번
인천을 지지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할 그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냈더니 유럽 한인 사회를 빼고 나머지 한인들만 해가지고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70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문의 여러 가지 요건에 맞지 않나 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를 했고 아마 우리 한국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더불어서 이제 인천시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는 서울 쪽에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문조사를 동포재단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 평통을 통해서 3차례 또 설문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당정회의나 이렇게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재외동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또 3차례 했어요. 3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 그 설문조사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조사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자체적으로 했어요. 유럽 한인 총연합회 설문조사 한 400~500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설문조사에는 반대로 인천이 7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문항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인천이 될 수 있고 서울이 될 수 있는 그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또 증명해 보이고 그 설문조사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이제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천을 지지를 해 드렸고요. 또 미국의 단체, 하와이의 단체 이런 단체들이 인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3박자가 맞아서 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3박자 중에 한 곳이라도 엇박자가 났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이 예가 저희가 한국에 있는 지자체나 통일의 문제도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와 정말 박자를 맞춰서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 그런 모범 사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PPT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요. 교수님들 의견을 제가 좀 뒤집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또 그 당시에 독일 통일 당시에 거기서 활동했던 그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저는 좀 다른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이 정부나 또 독일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렇지만은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은 정부 관주도의 통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은 사실은 라입지시 니콜라이 교회에서 오려 기도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오려 기도회에 주관을 하시고 그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본넨베르그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공산국가인데 공산주의 내에서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했던 사회운동은 통일이 아닙니다. 군축, 자연보호, 그리고 인권보호, 여행 자유화. 이것이 그분들이 활동을 했던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입지시에서 마지막 그 데모 촛불 데모가 7만 명에게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호도요. 통일이라는 구호는 없습니다. 거기에 구호는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겠다 하게 해달라. 여행의 자유화를 보장해달라. 이것이 가장 큰
목소리였어요. 그러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뷰진타인 폴크라는 그런 구호가 주된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지 통일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증언하시기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통일은 신이 준 큰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콜 수상께서 라입치히 데모 이후에 한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졌는데 콜 수상께서는 그 당시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독일에 돌아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역사의 문이 조금 열렸을 때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신이여 독일을 축복하소서, 이 말입니다. 유명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문이 열린 것이 무엇 때문에 역사의 문이 열렸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시민 운동입니다. 라입치히 운동,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여행의 자유화라는 그런 그 기체 아래 인권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동독 정부가 손을 들은 건데, 우리가 잘 알고 그 영상도 대변인이 말 실수했다는 그 영상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니까 여행 자유를 하겠다 하는 것, 동독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하는 과정에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럼 자유화가 되냐? 그랬더니 지금이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바로다. 그 말을 듣고 동독의 베를린에 있던 수많은 인파가 국경으로 몰려 나오고요. 수비대도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지만 엉결결에 국경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장벽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장벽을 망치로 깨 부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 적긴 것은 정부의 힘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힘이었다, 국민들의 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정부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통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통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 그 이후에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콜 수상이 우리 교수님들 말씀드렸지만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통일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그런 것은 타협하고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한반도에도 통일의 역사적인 문이 열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일이 통일할 때 199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국가가 붕괴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김일성이 그때는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저희가 역사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소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냉전과 전쟁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한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에 끝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년 이렇게 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그래서 중국이 또 코너를 몰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해서 저는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그 목표를 세우면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도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해로 삼았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듯이 통일을 이루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 통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민족의 가장 건국 이념이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통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을 중심 삼은 우리 3.1운동 정신이 우리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비전이 될 수 있고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1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듯이 남북한 통일을 향한 통일 만세운동을 우리가 남북한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서 남북이 공생하고 공영하고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통일 국가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그랬을 때 저는 우리만을 위한 남북만을 위한 통일이 아니고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러시아, 미국이 다 함께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홍익인간 이념이 우리 통일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남았나요?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영상을 못 보겠네요. 영상은 30년을 맞이해서요. 그 당시에 그 동독에 살던 분의 증언 그리고 바로 그 인터뷰하던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요 KBS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우리 통일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외동포들은 지금까지 쭉 보면요 관주도의 통일운동 특히 우리 평통에서 많이 통일운동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관주도의 통일운동보다는 우리 그리고 사회단체가 합심해서 관을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이고 남북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운동으로 좀 승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유재현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만은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서울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유럽에 있는 한인 총연합회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갖고서 됐는데 큰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사실 유 회장님이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유럽에 독일에서 사시면서 여기 오시는 데는 뭐 한 13시간 걸리지요. 예, 그런데 13시간 따지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제가 13분은 더 드려야 되는데 13분은 더 드리지 못하고 한 7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예, 예. 어쨌든 멀리서 오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오신 박혜준 부회장님입니다. 일본은 좀 같이 오니까 20분 좀 맞춰주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1본 한국인 총연합회 박혜준 부회장입니다. 이 자리에 먼저 저희 총연합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에 계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총연합회 소개 및 재외동포 통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한 한국인들을 뉴커머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연합회는 80년대 말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일본에 와서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위 뉴커머라 불리는 제1본 한국인들의 이해를 대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희 총연합회가 창구가 되어 각 지역 한인회가 협동하여 한인사회가 공연하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고민 상담과 더불어 창구가 되어 한인들 개인의 사소한 생활에서의 고민부터 국가적인 고충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로 총연합회에서는 앞장서서 신속 해결 방안을 찾고 문제 사안의 지정 변호사, 재동포청, 주일 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하여 억울한 한인이 없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북단 북해도 한인회부터 최남단 후쿠오카 큐슈 한인회까지 포함하여 각 지역 8개 한인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연합회에서는 온라인 제1본 한인회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동포 수는 80여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에게 민족과 통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다른 남과 북이 교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통일만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신념과 반드시 통일은 된다는 확신을 갖고 바라고 있으며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제, 문화 등 남과 북 모두가 인연할 수 있도록 제일동포들께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가 안고 있는 특수한 갈등적 문제를 상기시키고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하여 어떻게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 공감대를 확신시킬 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념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눈 제일동포들의 분단된 현실을 보고 느끼면서 제일동포 사회의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 통일만이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여 제일동포들이 여러 연대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본 한국인 MZ세대나 제일동포 3세, 4세의 평화통일 공감이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해방된 이후 분단이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현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주활동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목적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제일동포들의 마음입니다. 민주화는 단지 한국에서 있던 사람들의 힘으로만 일궈낸 것이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제일동포들이 있었고 굴곡진 현대사의 영향으로 일본 땅에 머무르게 된 제일동포들의 현실을 특이나 결정적이었습니다. 제1본 총연합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제1본 한국인들과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나아가면서 모든 제1본 한국인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를 저희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가 부회장이 와가지고 너무 많은 발표 자리를 못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 일본에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려 갖고서는 그렇게 또 짧게 해주시면은 어쨌든 예 상당히 참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토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해준 부회장, 박해준 부회장님에게 좀 박수 쳐주세요. 예. 예, 다음은 아까도 제가 소개드렸지만은 한국에서 재외 한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진영 교수님은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거 한 장씩만 읽어가 한 장 읽는데 1분씩만 해도 제가 보기엔 한 50몇 분 걸리는데 어쨌든 이진영 교수님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진영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재외동포와 통일 공공외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 통일, 공공외교 이 세 단어가 다 만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재외동포 통일 공공외교가 뭐냐 하는 문제랑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하마스가 침공했을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그 전에 바로 또 병원에 폭격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으면서 국제 여론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외국인들이. 또는 우리가 일본 하면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유재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통적 군사력으로는 러시아가 정말 압도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았을 때 전 세계의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백한과 같은 축구 선수는 자기의 페이스북 계정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증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상호 연관된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다른 형식의 외교라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하는 군사력 또는 정치력 이런 거 말고, 또는 경제력 이런 거 말고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연성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중요해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성 권력에 의해서 마음속에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심상 지도가. 결국은 우리가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1세기가 되면서 보니까 어떤 나라의 국가 이미지, 호감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지지로. 그래서 이 공공외교라는 게 정부가 하는 외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외교, 그리고 외국의 일반 대중에게 하는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퍼블릭 디플로마시를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화장실 뭐 이런 것처럼 공공 시설, 좀 감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일본 말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줘갖고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이제 공공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외교가 한국에서 2010년도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공공외교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2차 공공외교 기본 계획에서는 한국 외교를 이 정치와 같은 외교, 보통 외교죠,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외교, 그리고 공공 외교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 외교가 지금 중시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역량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활용해 보자. 그런데 여기에 재외동포 730만 재외동포가 있으니까 재외동포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으로는 공공외교를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류 같은 것이죠. 문화에 대해서 감동을 줘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알려서 지지를 확보하자. 또 기여를 해서 원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거를 문화 공공외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식 공공외교 같은 거는
외국의 교과서에 아직도 뭐 일본해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다 뭐 이런 거가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고쳐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자.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버드 대학의 램즈요 교수라는 분이 미국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좀 바꾸자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정책 공공외교는 한국의 정책을 조금 좀 알려서 우리나라에 도움되게 하자.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해외에서 좀 알고 있으면은 좀 지지를 하고 그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공외교가 있으면서 이것을 재외동포랑 연관시키는데요. 사실 이 또 통일공공외교라는 말은 좀 이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도 개념화되고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전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통일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주화가 아직 덜 돼 있어서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것과 민에서 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이제 그 개념적인 정의를 제가 해놨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 일반 국민 해외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공공외교다. 정책과 지식 공공외교의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뭐 대북 통일 공공외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대중을 위해서 한다. 풍선을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외적인 통일 공공외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있는 해외 주요국 대중들이라든지 정책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우리 정책을 알려서 통일 정책을 그들이 지지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적인 좀 독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멘이 분단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 한국에 특화된 공공 외교로 돼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평화 공공외교, 안보 공공외교 여러 가지 공공외교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개념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 상태인 그 위험한 이스라엘을 왜 방문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방문을 하기 전에 국무장관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다 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폭격을 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라든지 이집트 지도자들이 다 바이든을 안 만나게 됐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하는데 유태인들의 공공외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시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에서도 또는 방송에서도 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회라든지 팔레스타인 학생회 이런 데서 데모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지지로 가게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로비, 유대인 공공외교가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외교의 한 특성인 어떻게 보면 병원 폭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하마스가 납치하고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지지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병원을 폭격한 것이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누가 할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 짓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그럴까요? 페이크 뉴스와 A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선전전이 이 공공외교에서 나타나는 또
또 하나의 특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이버상에서 하는 외교가 중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상 SNS를 다 우크라이나 쪽이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정보를 알려줬죠. 러시아 군의 움직임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통일 관련된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아직 개념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 지방정부 역할,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이런 논의들이 됐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여기 주요 사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남북교류 자체가 공공외교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뭐 소떼방북, 뭐 예술단 교류 이런 것들이 다 공공외교인데 이것이 남북이 단절되면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대국에 대한 공공외교도 해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것을 실무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러면 재외동포가 왜 이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랑 연결돼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을 국제이주기구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책을. 근데 우리나라는 730만 원이라고 하는, 아까 김용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스라엘, 중국, 화교, 인도에 지금 뭐 캘리포니아의 IT 쪽에 타인도 사람들 아닙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재외동포를 활용해서 공공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은 재외동포 인재가 들어올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민 문제를 얘기합니다. 또 재외동포들이 투자할 수 있죠. 우리 재외동포들, 우리 가난했을 때, 산업화 때 구로공단 만든 게 재외동포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에 있어서 거주국 로비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듯이, 또는 문화 공공외교,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재외동포들은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관을 해외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사관에 머무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주국 언어를 못하죠, 대부분. 그런데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살고 거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거주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공공외교에 있어서 활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과의 해외 동포와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초국경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상이건 오프라인상이건 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외동포는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일 수도 있죠, 재외 국민. 그렇지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간첩이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재외동포들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의 시대는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에서의 역할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인하대학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죠. 좀 모르시는 분들 인천에 없으시겠죠? 네.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동포들의 기여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제일동포들, 일본에 있는 대사관, 그 일본의 미나토구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구 같은 데죠. 거기에 그 가치만도 2조 3조 되는 그런 대사관을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대사관도 못 여는 거죠. 청용사관 다 제일동포들이 기부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제일동포의 공공외교가 중시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동포 현황이 나와 있고요. 민주평통에 대한 역할들,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은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일동포 통일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동포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제일동포 사회가 730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차세대들, 2세대, 3세대들은 우리 민족끼리 결혼이 아니라 타인종, 타민족과의 결혼이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세들, 4세들, 우리가 러시아 CIS 지역에서 온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러시아 사람 같은 노란 머리에, 그런데 자기가 한인이라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인이어서 8분의 1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거주국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외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동포들은 주체이다,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동포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동포 자체가 공공외교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한인 문화를 외국인한테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동포들이 알아야지 되잖아요.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야지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우리 3세들이,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뭐 4세대건 젊은 친구들이 한류 덕분에 엄청나게 한국어를 지금 배우려고 하죠. 이번에 제가 그 모국 연수를 하는 대학생들에서 이제 기조 강연을 했었는데 뭐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유학을 할 때, 제가 영국에 유학을 했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제일 먼저 뭐 일본 사람 같지 않아 보이고 중국 사람 같지 않고 그러면은 뭐 베트남이냐 캄보디아냐, 한국 얘기가 나오면 노스냐 사우스냐 뭐 이 정도가 아는 거는. 근데 요새는 굉장히 한국 여자들은 원래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만은 한국 남자들은 아예 인기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류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거주국에서의 우리 동포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도 이 공공외교의 대상으로서 동포가 중요하고, 또 동포들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외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 대한 문화 행사를 할 때 식당들이 와서 물건을 판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당장 동포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과의 공공외교와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이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동포 통일 공공외교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초점 맞춘다는 건 뭐냐? 가치 지향적으로 움직여서 같은 거주국 내의 커뮤니티에서의 공동 번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이니치들 제일 다문화 공생 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한국 너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너는 미국 시민인데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 살아가면은 저 한인들은 정말 모범적인 우리 시민이구나.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인식도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또 제일동포들 자체에 대해서 그 거주국에서의 대우도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동포 공공외교는 굉장히 특색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내년 이제 160주년인데 2014년도에 고려인들이 뭘 했냐면은 랠리를 했습니다. 차를 몰고서 러시아 중앙아시아부터 러시아를 거쳐서 그래서 북한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그리고 서울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걸 다 허용을 했었죠.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외동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외동포니까. 이 통일노력 60주년 때 통일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모국이 분단됐을 때는 재외동포도 분단됐습니다. 특히 제1동포 사이가 굉장히 치열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가 어떻게 보면 모국과 굉장히 가까운 거죠. 지금은 여러 형태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분단을 넘어서서 통일로 나갈 수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하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하나의 단위로서 재외동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공공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분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나오시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거의 8시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제가 특히 마지막 세션은 사실 보면 대개들 피곤도 하시고 또 이제 지루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청중들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몇 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이진영 교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그 공경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수준 높은 대학원 강의를 듣는 기분도 들지만, 그러나 또 아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특히 인천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든 인천이 개항이 지금 된 지가 170년이 되고 세계화의 선도적인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정말 인천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은 공공외교의 천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아주 인식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상당히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표를 딱 20분 만에 맞춰주신 이진영 교수님에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 발표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토론도 역시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김정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형외과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처음 토론에 하는 사람은 늘 그 시간이 쫓기기만 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부담돼서 약간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유 회장님 발표문을 먼저 받고 오늘 발표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통일의 비전이라든가 시민 의식에 대한 민주도의 그런 통일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도 많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공통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확히 1년 동안을 출장을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2주 격리하기 때문에 나가서 저희가 하는 인하대가 하는 국제 교육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20개국 정도를 돌면서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분교 비슷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베이스로 해서 여러 국가를 봤습니다. 물론 다 본 건 아니고요. 저한테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그때 많은 외교관, 대사관 직원들, 영사관 직원분들, 그 다음에 그 한인 사회에서 저한테 많이 도움도 주시고 조언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공외교 강화 차원에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공공외교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자부심을 올리고 하는 그런 그 방법 중에 제가 외국에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인데 그 교육을 학생들을 데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재외동포들을 모셔서 한국에 와서 교육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국력 정도 되면 이제 해외에 코리안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코리안의 이름을 단 대학을 이제 구축할 때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강대국들이지만 러시안 유니버시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리티시, 그다음에 프렌치, 이탈리안, 그다음에 심지어 터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이슬람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대학을 나라 이름을 건 대학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공공외교도 하고 경제적 문화적인 어떤 교류도 하고 하는 것이 구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니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려 우리의 국력이라면 우리 나름대로의 이름을 10몇 개 대학이 뭐 같이 가든 5개 대학이 같이 가든 어쨌든 코리안의 이름을 딴 대학을 만든다면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공공외교를 나가는데 구축이 될 수 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재외동포 분들도 또 한인회 분들도 같이 한번 좀 제안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 아까 이재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국학이나 한국어의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재외동포청이 개설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교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 언어도 가르치고 하는 그 좋은 언어도 같이 배우고 교류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이제 인천에 자리를 잡고 또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한국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국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좀 더 나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국의 통일 문제,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의 경영, 기업가 문화 정신 오히려 이런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학은 우리가 문사철에서 문학이나 사학이나 철학만 한국학이 아니고 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한국학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국학 교육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줬을 때 그때 재외동포들이 그걸 활용하면서 또 배우면서 제대로 거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 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학 교육 역시 재외동포청과 동시에 우리 인천 지역의 서로 대학들과 교육기관들이 협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 제안은요. 젊은 세대들한테 아까도 이제 저희가 롤랜드 윌슨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는 통일에 어떻게 통일이라는 문제가 과연 얼마큼 다가갈까? 또 재외동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에 있는 3세대, 4세대 사람들한테 통일 문제가 얼마큼 다가갈까?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겠다고 학생들을 만약에 젊은 학생, 대학생들, 곧 중고등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들 그 학생들이 올 때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시민의식 같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소위 통일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문제들. 즉 제가 여기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부분, 기후위기 대응 사업단이라는 거 제가 선정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같은 것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또 중고등학생들과 그다음에 재외동포 3, 4세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 결국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동의 이해, 인류를 끌어가는 젊은 세대로서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또 인천시를 중심으로 또 해외 한인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통일을 내세우기 전에 학생들이 젊은 세대를 하여금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갈 수 있다 그런 범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테마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진영 교수가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인하대학은 인천과 하와이가 합작한 그러한 그 대표적인 이제 세계화 대학인데 사실 또 제가 명예교수로 있는 아주대학은 프랑스하고 합작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주가 여러분들 한문이로 아시아라고 그러는 뜻 아시죠? 그래서 아주대학은 사실 다른 데서는 모르면 아주가 아시아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최고인 대학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두 대학이 세계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는 인하대학교 국제처장을 맡으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하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그 캠퍼스를 설립하고 그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그 교수입니다. 어쨌든 세 가지 제안은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인천일보 주필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일보 김영수입니다. 토론이 오늘 조금 저는 5분보다 조금 1, 2분 조금 더 써야 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좀 양해 말씀 미리 드리고요. 먼저 오늘 그 전문적 식견으로 그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주신 발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름대로의 토론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난 7세기 삼국 통일 후 전쟁 전까지 한 번도 분할되지 않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요즘 특히 통일국가 실현의 남북 갈등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재동포의 역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영 교수께서는 공공외교가 국민의 외교적 역할을 통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나가는 활동이라고 정리해 주셨고, 유재현 회장께서는 미소냉전이 종식되고 동서독일이 통일됐다며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독수교 140주년이 되는 올해 역사의 문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올해 유 회장님의 발표처럼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저는 지난 5일 세계 한인 회장 대회 및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행사장을 가봤습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개회식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해 재외동포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을 우리 독립자금으로 쓰였다면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20년 전 대한민국 첫 이민의 출발지는 인천 제율포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5일 인천에 유치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민 선조의 정체성을 잇고 조국을 재발견하는 한민족 자긍심의 산실이 돼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오늘 발제에 나선 유재현 유럽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의 노고와 지지도 컸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일본의 재외동포는 2021년 말 기준 기화자를 포함해서 81만 8,800여 명이 됩니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 193개국에 거주하는 730여만 명의 재외동포 중 일본의 재외동포 비중은 11.2%로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공외교의 비중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분단 한반도만큼 재외동포 사회의 분단 상황도 현실입니다.
정전 70년이 됐고 남북이 갈라진 지 75년이 됐습니다. 통일은 가장 불확실한 한민족의 과제로 진행 중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는 북러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군사 분야의 밀착 외교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중일의 관계 복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올 연말 한일중 정상회의가 기대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방안을 언급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갈등과 한한령 등 경색되어 온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통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분단의 당사국이었던 북중러의 반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친밀 부등호가 북중보다 북러로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과 북이 대규모 공동 행사하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하기도 합니다. 모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상징적 이벤트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역사적 회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과 북의 두 체제가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서 동질성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제1동포 사회를 들여다보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와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의 대립 갈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민단과 총연의 통합적 소통이 통일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1동포 사회를 유지한 동포 1, 2세대가 고령화되고 3, 4세대가 통일운동의 변수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또 9세대 민단과 신세대 제1본 한국인 연합회의 통합이 제1동포 사회의 과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1동포 선조들은 1876년 조일수호 조규를 기점으로 제1차 세계대전,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토지조사업, 부관연락선 등의 영향으로 일본에 살게 됐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천 상륙작전과 평양 탈환작전을 위한 제1학도의원군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구로공단 설립에 기여했고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등 고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국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제1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론을 좀 장하게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그 지정 토론이라 그래서 제1동포 파트를 제가 토론하게 돼 있어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 토론으로 바뀌어서 다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적 엘리트 외교를 뒷받침하는 대중적 국익 추구가 공공외교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공공외교의 역할은 통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국민적 이슈로 부상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진영 교수님의 발제를 보면 통일 공공외교라는 우리나라의 통일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공외교로 이해됩니다. 제1동포의 응집력 강화로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외교는 1990년대 후반에 드라마 한류가 주도했고 또 요즘에 와서는 K-팝이라든가 이런 K-한류 문화가 주도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한국의 국력,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는데 대북 통일 외교 정책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공공 외교 사례로 중국은 2020년 4월 기준 그 자료를 보니까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500여 개의 그 말도 많은 공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 미국은 또 과거에 이집트의 사다트라든가 블란스의 지스칼르 데스탱 또 영국의 마거릿 대처 등을 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저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공공외교의 수단은 뭐 유튜브도 있고요. 이런 디지털 매체 환경으로 지금 다각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과 관련돼서 인천은 재동포 이민사와 연관된 독보적 이민 브랜드를 재동포의 공공외교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언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1883년 뭐 개항된 건 다 아시겠지만 그때 청일 조계가 있었고 각국 공동 조계가 요 개항장 일대로 설치가 돼서 일제 수탈이 있었지만은 일찍이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보여왔고요. 또 올해는 하와이 이민 120주년의 해입니다.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 항에서 낯선 하와이로 향한 사탕수수와 노동이민이 대한민국 첫 공식 이민이었습니다. 첫 이민자의 대부분이 인천 내리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1905년 4월까지 약 7,400여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와이 이주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 인하공과대학입니다. 1953년 6월에 피란 정부인 그 부산에서 인하대학 설립에 관한 관하여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남이 직접 교명을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첫자를 따서 인하로 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하대는 인천에 숙명적으로 위치를 했지만은 이것이 어떤 그 옛 우리 선조들의 민족 교육 운동이 다시 조국으로 이어진 완벽한 디아스포라 귀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월미도에는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민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거기에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재미 제독교포 하와이 멕시코 이민 이런 것이 총망라돼서 거기에 집대성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연수동의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진출 이민뿐만이 아니라 유입 이민의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이 재동포를 포용하는 연대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됐는데 재동포청은 이민 선조의 정체성을 잇고 조국을 재발견하는 자긍심의 상징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근대사의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동포의 미래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 DNA가 충분히 인천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8일 황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때 뉴스를 보면서 황당했던 것이 북한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북한에서 보도를 했는데 남한을 괴뢰로 표현하고 이 심판진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북한 팀의 그 비매너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한반도 통일은 멀지만 바로 남과 북의 변화에 달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이 건강한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것도 통일 논의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뭐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남북의 노력과 재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이 올바로 정립돼 나가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인천은 남북교류의 중추로서 재동포의 통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또 굳이 말한다면 인천에 유치된 재동포청의 좀 어딘가 모르게 중앙정부 중심 소통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지역사회에서는 좀 거센 편입니다. 이것도 풀어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지목이 됩니다. 재동포청장을 비롯한 그 조직 전체가
인천시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야 지방정부와 재해동포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김용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발제해 주신 유재현 회장님, 박희준 부회장님, 이진영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인천일보 김주필님께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보도를 잘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신데 뭐 주최자 측이니까 마지막 그냥 끝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연구원의 이정철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슷한 성격이기도 하고 종합 토론이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님들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서 뭐 그런 겹치지 않는 부분만 핵심만 말씀해 준 대로 빠르게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럼이 사실 이런 토론과 어떤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발제 내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배움의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또 기라성 같으신 많은 교수님과 그리고 박사님들 그리고 또 멀리서도 이렇게 잘해 주시는 연합회 회장님, 부회장님 통해서 어떤 학계의 의견과 그리고 또 연구적인 측면 또 이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의 이야기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좌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끝까지 이 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고 계셔서 그 열의에 대해서도 감탄을 했고 또 이렇게 한데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실 수 있었다는 자리 측면에서 연구원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회를 해주시는 남근우 박사님과 또 전체 진행을 도와주신 우리 주혜진 연구원님 비롯해서 두 분의 어떤 기획력과 집행력에도 많은 감탄을 했고 오늘 발제해 준 내용들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배움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1, 2세션에서도 비슷하게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어떤 뭐 세대 뭐 이런 연령대를 떠나서 세대별을 떠나서도 그렇고 또 전공의 영역이냐 이런 어떤 통일에 관한 전공의 영역을 떠나서 전공자 비전공자를 떠나서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더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열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의 역할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토론에선 사실 토론문도 다 이미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합 토론으로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이제 얹어서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일까 이런 화두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좀 토론을 준비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료에도 드렸지만 재해동포청을 유치하면서 인천시가 내세운 4가지의 4대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이 4대 전략 목표와 인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초인류 도시라는 인천 시정 비전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보았을 때 그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측면에서 크게 여기서 이제 참여와 또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마지막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도 우리 이제 공공외교 측면에서 이제 이진용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세대들이 변화하고 사실 또 많은 발제에서도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세대별로 변화하고 오늘 다양한 또 한인회의 이제 회장님들 그리고 또 자리에도 계신 만큼 이런 주체별로 또 가지고 있는 니즈나 수요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시는 이 재해동포청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고민점과 구체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자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다양한 주체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서서 우리 유재현 회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독일의 사례 역시 관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궈낸 결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앞서서 이제 방금 토론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이제 운신의 폭 측면에서 지자체가 갖는 한계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깨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지금 그런 선도적인 기회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회장님이 강조해 주신 그런 다양한 민간 부분에서의 주체들과 그들이 가진 자원과
역량과 역량, 사실 오늘 강조하신 대로 동포청이 유치되는 데에도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4대 전략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한인 재외 한인들을 유치하고 또 이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들이나 이런 인프라와 공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ICT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현장에 대한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정보들을 통한 이제 보이지 않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크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비대면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어떤 쌍방향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까지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많이 강조해 주신 젊은 세대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의 어떤 공공 외교 전략,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일 전략과 인천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제 토론문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보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1, 2, 3 세션의 그리고 기조 연설들의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인천시 산하의 연구기관이고 또 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많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강조해 주신 대로 시민사회와 저희 연구기관 또 인천시가 재해동포청이라는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이런 논의가 앞으로 더 확고한 그런 비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 발표 그리고 세 분 토론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중 여러분들이 사실 끝까지 이렇게 잘 계시고 그래서 훌로아에 제가 많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상 그렇게 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꼭 한 분은 좀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기 영종도에는 지금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고 그래서 재외 동포들이 지금 한 100만 평 되는 그런 부지에 호텔이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은 또 지내셨고, 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지내셨고, 또 옛날에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내셨고, 1960년대부터 한국의 소위 해외 이민을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보문공사를 창립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양찬영 전 의원님인데, 최근에 또 인천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에 며칠 전에 출장 가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양찬영 전 의원님도 같이 가셔갖고서는 해외 동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내년에 있는, 글쎄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상 비즈니스 포럼인가 그거를 내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인천시장님하고 같이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특별히 좀 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양찬영 의원님 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밤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조금 자볼고 있었는데 제 이름 석자를 얘기해서 후딱 깬 것 같습니다. 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매년 세계 한상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었는데, 최초로 동포청도 생기고 이래서 해외에서 한번 한다고 미국 LA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마치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몇 군데 거쳐서 지금 오늘 스케줄은 원래는 뉴욕에서 또 모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 모임을 저는 가기 전에 깊이 몰랐는데 사회를 보시는 김연애 총장님께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말씀 듣고 스케줄을 줄이더라도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유재현 회장님, 박혜준 일본 부회장님,
또 저 이진영 교수님 전부터 동포관계 일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인연이 있었고, 제가 60년대부터 우리가 살 길은 보다 많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야지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만 아웅다웅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 보면 0.07%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 10,000분의 7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살 길은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으로도 한 150여만 명 도움을 줬었고, 중남미 지역에 한 27만 명은 제가 중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남태평양 14개 섬나라도 쫓아다니면서 해외 이민을 보내고 이러다가 동포관계 일을 하게 되고, 이래서 여기 참석하신 동포관계 일하신 분들하고는 인연이 많고, 이래서 만사 제치고 내 올 여기 들려야겠다 싶어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밤중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옆에 있는 분이 하도 코를 골아서 그래 왔다가 오느라고 목도 쉬고 뭐 이런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인천서 대외동포청을 참 갖고 오게 된 거는 뭐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동포청에 대한 욕심이 많았었는데, 왜냐 750만 동포, 사실은 저는 1000만 동포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가 뭐 750만 했다, 작년 재작년 통계는 730만이라고 그랬다가 또 올해는 좀 더 늘리는 것 같은데, 해외 동포 관계나 해외 관계 일들을 외무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외무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외 동포 사회와는 인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이민을 보낼 때도 해외 이민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외무부서는 그걸 꺼려 했었습니다. 지금 동포청 관계, 동포 관계 일들도 그렇습니다. 한상대회도 1992년에 민간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상대회를 93년부터 매년 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잘하니까 2002년도에 동포재단이 생겨가지고, 동포재단 할 일이 없으니까 세계 한상대회를 같이 하자 이래서 같이 하다가 또 자기들이 욕심 생기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너희들은 따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상총연합회를 1992년도에 만들어서 원래 30여 년째 제가 그 사무총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단체 지도자들 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해외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인 큐바에 가서도 2009년 한 14년 전에 대회를 했었고,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도 거기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한상대회, 한상 지도자 대회라는 명목으로 각국의 지도자들, 한상 동포 지도자들을 모시고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동포 사회를 형성해주고 이랬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GTI, 그레이트 토먼 이니시티브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엔에서 1992년도에 웅크라를 통해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이랬는데 96년도에 북한이 탈퇴하면서 쇠퇴되었던 것을 2005년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도 65%가 조선족이었었는데 33%, 34%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우리가 또 뭐 해외 동포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인데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8번을 연변에서 세계 한상 지도자 대회를 열어줘서 요즘 가보면 옛날 연변하고 다릅니다. 한강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났다 할 정도로 북통화강 주변도 그만큼 개발이 되었었고, 백두산 가는 길도 고속도로도 다 놓아졌을 정도로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해외 동포관계 일들은 제가 저 한상대회를 그 화상대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화상대회, 홍콩에서 열리는 화상대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우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짜피라는 단체, 이런 단체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단체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93년도에 한상대회를 여기서 열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일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겠다. 화상대회도 홍콩에 있는 그 장강그룹의 이 회장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이광효 씨가 중심이 되어서 했었는데, 해외에서 경제력이 있는 분을 모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마루한 그룹의 빠찡코 황제라는 마루한 그룹의 한창 회장하고 미국에 있는 이종문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상대회를 시작했었고, 한 10여 년간 민간인들이 재외 동포들이 주관해가지고 상당히 성대하게 되니까 정부 기구가 뺏어간 겁니다. 저는 반대를 안 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하라.
정부에서 돈 좀 대서 하라고 그랬는데 해외 동포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한 3년간 해보니까 동포재단이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당신들은 딴 일 해봐라. 이래서 제게 전 세계 다니면서 지도자 대회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동포청이 생기니까 더 욕심이 생겼는지 왜는지 이걸 세계 한상대회라고 안 하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무슨 비즈니스 무슨 뭐로 바꿨는데 너들이 이름을 바꾸려면 가져가라. 그럼 우리는 한상대회를 우리가 주도해서 한상총연합에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선언을 하고 제가 각 테이블에 다니면서 한 12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인천시장님하고 내년도 한상대회를 옛날 하던 한상대회 그런 무슨 교류문 대회를 하겠다는 것을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북, 전라북도 이래 하는데 전라북도가 한 1년간 아마 그걸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인천이 동포청도 들어섰고 하니까 인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기고 또 시장님께서 아마 연구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눠가지고 인천에서 한상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시는 겁니다. 가셨는데 거기서 연설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압권이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 맞다 인천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인천에서 해야겠다 그러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시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오셨던데 저도 같이 이래 협력해서 일들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들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지난 5월 달인가 짐 로저스도 만났었는데 짐 로저스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국제적인 투자가인데 그분이 전 가족 싱가포르에 옮겨놓고 한국에 통일되기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공식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기관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2028년부터 2038년 사이에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은 이 지역이 영종도 이 일대가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중심 도시가 될 것이고 세계적인 어떤 19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자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많은 투자가들이 와 가지고 재벌이 되었었는데 앞으로의 그런 기회는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영종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발전되었을 때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장담하는 말씀도 들었고 이쪽에도 자기 입으로 영종도를 2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 그러시면서 그 비서를 2번인가 3번인가 항상 드림하인드 지금도 여와 있는데 와가지고 저들 땅도 다 보고 가시고 이랬었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이 지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종도, 서울, 개성, 김포, 강화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여기다 1천만 국제도시를 염두에 두고 인천 시민 300여 명과 해외 동포 750만 전 세계 19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일당백입니다. 제가 이민사업을 6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폴로업을 하면서 그 지역 가는 곳마다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유대인보다 더 우수한 DNA를 갖고 있는 게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제가 한 200여만 명 도움을 주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분들이 성공한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 역사보다 더 깊어요. 제가 짜피라도 주이시 어소시에이트 포 이스라엘이라든가 또는 우조라고 월드 지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 같은 단체도 제가 직접 가봤고 그 8200 부대라든가 이런 군대들도 다니면서 우리 동포들 중에 유대인을 연구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셉 하라고 하만경 박사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나이키의 국제 담당 부회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30여 년 전부터 유대인 그 정착촌도 가보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이래서 인천에 저희들이 항상 드림해야 된다 아까 김영일 총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선정할 때도 해외관계 일을 하면서 인천 제물포 민영한 씨가 외무대신으로 있으면서 집주라는 종이 쪽지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750만 동포 사회입니다. 전 1000만 동포 사회
예를 들면 아까 일본에 81만 몇천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외무부가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사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대라든가 유대인식으로 그런 국적 따지고 보면은 일본에 저는 한 150만 내지 200만 명 이상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연해주라든가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인력들도 다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생각이 바꿔지면은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해외에 흩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조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면은 정말 위대한 한민족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그런 지금도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만 더 큰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할 말씀이 많아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중 기회 되면은 저희들 그 길 건너가면은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이제 다 닦았습니다. 연약 지방 계량공사도 다 했고 이 그 외 건물 지을 수 있는 수속은 다 끝났습니다. 뭐 골프장은 빨리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2개 지금 한 4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 되면은 제가 한상 대회 여기서 인천서 열게 되면은 한상 대회 각국 대표들 거기서 한번 운동도 시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한상 대회가 인천서 안 되면은 우리 한상 지도자 대회라는 이름으로 한상 대회 당신들 이름 뺐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농담까지 하고 왔는데 모든 이 인천시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천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기회 줘서.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거기 가실 때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좀 초대도 받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지금 10시에 오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무려 몇 시간입니까? 8시간 한 30분 정도 계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 인천연구원 황해평화 포럼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행사 자료와 영상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황해평화 포럼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포럼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각계각층 청중 여러분 그리고 아이키스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본과 독일에서 오신 유재현 회장님 그리고 박혜준 부회장님 그리고 미국에서 어젯밤에 오셨던 양창영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3 황해평화 포럼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사진